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세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크기는 중형으로 현재 대만 남동쪽 5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는 어젯밤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 중국 동부 해안에 바짝 붙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다소 느려져 당초 예상됐던 수요일 밤이 아니라 목요일 새벽 전남 진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집회 이후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의 검찰은 이번 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마음속에 켜진 촛불은 2천만일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범보수 집회에서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미국인 과반이 찬성을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전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가 증언대에 서는 등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대통령 탄핵 조사에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예정대로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수당의 주요 강요들도 브렉시트의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멕시코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탈선해 추락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기계 결함으로 놀이기구에 사람이 갇히는 등 그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밤사이 세력을 더욱 키우면서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 중입니다. 크기는 중형으로 현재 대만 남동쪽 5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는 어젯밤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 중국 동부 해안에 바짝 붙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전남 진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간도 당초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목요일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동성이 큰 태풍입니다. 올해 태풍이 여러 번 지나가고 있는 남부지방 쪽으로 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이번 주 이 태풍의 움직임을 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열대바다에서 만들어진 18호 태풍 미탁은 현재 중형 크기의 중간 강도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새벽 대만 남동쪽 약 500km 부근 해상을 지나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을 향해 곧장 올라와 내일 밤 상하이 부근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수요일 밤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 목요일 새벽에 전남 진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독도 부근 바다로 진출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가겠습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오늘 새벽 예보에서 태풍의 진로를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태풍 예상 경로가 중국 동부 해안을 따라 올라올 것으로 바뀐 겁니다. 태풍이 내륙에 인접해 올라오면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강도도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탁의 이동 속도는 시속 21km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 못해 시속 22km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 때문에 목요일 이후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지 아니면 상륙하자마자 소멸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강풍 반경에 드는 남부지방에선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초 태풍 링링으로 바람 피해가 컸고 지난주 타파 때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거센 비바람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개혁에 저항해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해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한 건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시 여성 2명만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 수사관들을 동원해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 인력 6명 가운데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은 여성이었으며 조 장관 아들도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조 장관 일가 수사는 검찰 개혁 집회 등과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휴일인 어제도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 이후 여야는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마음속에 켜진 촛불은 2천만일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범보수 집회에서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 집회 이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하면 2천만일 수도 있다며 시민이 검찰을 이긴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수개월째 조국 장사로 재미를 본 자유한국당에도 경고하고 반면 한국당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검찰청 앞은 분노로 분열된 국민 간의 전쟁터였습니다. 그것도 역대급 부정과 비리 집합지로 판명난 조국으로 인해.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대규모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월 3일 우리는 광화문 100만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좌파들의 성지에 가서 100만 집회나 준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당은 그제 서초동 촛불 집회의 규모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0만 국민이 검찰 개혁을 외쳤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부풀린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문제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 하원 탄핵 조사에 과반이 찬성한다는 결과는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 CBS 방송이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5%였습니다. 탄핵 조사 찬성이 절반을 넘는 결과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가 탄핵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42%, 그렇지 않다 36%였습니다. 판단하기 이르다는 답변은 22%였습니다. 또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 조사에선 64%가 우크라이나 의혹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36%였습니다. 반면 대다수는 트럼프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놀랐다는 응답은 16%로 10명 가운데 2명꼴도 안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행동에 익숙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조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커트 볼커 전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 대표를 하원 증언대에 세울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전 부통령 부패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국면 전환과 함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나타나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 양측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다음 달 말 예정대로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연기는 없다는 건데 총리 사퇴설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는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를 해내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 탈퇴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등 새로운 논의를 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 법안을 항복 법안이라 불러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예전부터 사용해온 은유적 표현을 쓴 것뿐이라며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열린 집권보수당 연례 전당회의에서 주요 강료들도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민주적 결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렉시트가 연기될 경우 영국 민주주의에 가해지는 타격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브렉시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홍콩에서는 경찰이 쏘는 최루탄을 시위대가 우산을 펼쳐서 막은 우산혁명 5주년을 맞아서 지난 주말과 휴일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격렬한 시위였습니다. 국경절인 내일도 시위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중국 정부를 독일 나치에 비유한 차이나치란 문구가 납붙었습니다. 지하철역 바닥에 붙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오쩌둥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도 벌입니다. 6월 초부터 17주째 대규모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주말에도 이틀 동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산혁명 5주년을 맞아 시민들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우산혁명은 2014년 9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데 당시 시위대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 우산을 펼쳐 막았습니다. 5년 전 평화적 분위기와 달리 어제 경찰과 시위대는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고 지난달 25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 실탄 경고 사격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시위대는 화염병과 벽돌 등을 던졌습니다. 한편 영국 외무부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시위대가 구타당한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o we won't look the other way when the people of Hong Kong are beaten on commuter train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peaceful protest. 또 고문을 포함한 인권학대 가해자에 대한 비자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영국판 마그니츠키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사고가 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멕시코의 한 놀이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탈선을 하면서 10m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명이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놀이공원에는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라페리아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의 뒷부분이 갑자기 레일을 벗어났습니다. 달리던 롤러코스터는 곧바로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여성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놀이기구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4년 문을 연 놀이공원은 지난 2005년에도 사람들이 놀이기구에 갇히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이공원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주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새 소식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우디의 고속철도 역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왜 불이 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사우디에서 앞서 석유 시설도 공격을 받고 전 세계에 영향을 또 미쳐서 사우디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속철도 역사에서 불이 났다는 건데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불은 현재까지도 아직 완전하게 꺼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서부 현지 시간으로 29일 낮에 불이 시작됐고요.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난 원인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속철도 운행도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우디가 외국인에게 관광 비자를 처음 발급하면서 중동 관광 대국을 선언한 지 이틀 뒤에
관광 기반 시설인 고속철도가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14일 핵심 석유 시설을 공격받은 데 이어서 현대화의 상징인 고속철도역에서 불이 나는 악재를 연이어 만난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 반군 후티는 사우디 남부를 공격해 큰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편에선 예멘인들과 외국인, 사우디 군 등 2천여 명을 생포했고 도망가려던 200여 명을 사살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우디군은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지난 14일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자처했지만 사우디와 미국은 반군의 군사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부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통해 민심의 요구를 확인했다며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상과 역할 등은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지난 주말 유 의원이 공개 강연에서 결심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심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가 2만 2천 명, 이 가운데 5%가량은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채를 가진 미성년자는 105명이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3분의 1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 4구가 거주지였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또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을 그간 3번에서 이제 1번만 하면 되고 대출 심사가 끝나기까지 시간도 오후 영업일로 줄어듭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긴 게 지난 5월이었고요. 지난 8월 말까지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압도적으로 주류였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출국장에서 사서 해외에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목포시의 한 공장 건물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던 3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서울 한강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에 참가한 3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수영대회 도중 한강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대원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직접 고용해온 경비원 100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죠.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입주자 회의가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 이민의 날을 맞아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특별 미사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주민과 난민을 도울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리가 없고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희생된 일부 피해자 시신이 표착한 나가사키현 스시마시 해변에서 한일 두 나라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국제뮤직페어가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우리 대중음악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음악 시장입니다. 네, 경제 분야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 있습니다. 여야가 이번 정부 내내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게 이 경제 분야고 오늘도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은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의붓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유정 4차 공판이 오늘 열리는데요.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늘 직접 고유정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첫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을 시켜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 중심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부근으로만 구름 지나고 있고요. 점차 남부 곳곳으로 많아지겠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는 오전부터 밤까지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고요. 제주에는 최대 60, 전남과 경남에 최대 30mm의 양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은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으로 상륙해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내일부터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평년 기온 웃돌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낮에도 본격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한 달 만에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보육원에 보내진 것도 2년 전 이 남성이 학대해 보호 명령이 내려져서였는데요. 법이 정한 보호기간 1년이 끝나자 직접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호기간은 길게는 4년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살해한 26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보육원에서 애들 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 씨는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집에서 의붓아들의 손과 발까지 묶은 뒤 온몸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를 지난달 집에 데려온 뒤 한 달 만에 숨지게 한 겁니다. 이 씨는 2017년에도 두 의붓아들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보호 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나자 이 씨가 직접 퇴소 신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부가 퇴소 신청을 했고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두 의붓아들은 이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붙잡힌 2017년 3월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원은 2018년 1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린 뒤 같은 해 7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올해 7월 보호기간이 끝나면서 보육원은 아이들을 퇴소시켰습니다. 법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부모가 데려가길 원한다는 이유로 막지 못한 겁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시 운천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이 아파트에 살던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 1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이 대중교통이 없는 남면과 동면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마을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는 각 면사무소에서 오전 8시 30분과 10시 30분, 오후 2시, 4시 등 하루 4차례 출발하며 요금은 100원입니다. 양구군청은 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읍내를 오가거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유출한 통일부 직원을 최근 파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행정주사 A씨는 지난 4월 초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2017년 9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마음속에 켜진 촛불은 2천만일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범보수 집회에서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이틀 뒤인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는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에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숫자 부풀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진보와 보수의 새 결집과 이념 갈등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입니다. 이틀 전에 서초대로와 반포대로를 인파가 가득 메웠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요. 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야말로 그렇게 그 시민들이 많이 운집할 줄은 몰랐어요. 우선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거기 이제 분석할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권력은 권력대로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 왔고 거기에 또 검찰은 검찰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부합하고 이런 면들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된 거라고 일단 봐야 돼요. 그걸 네. 부정할 수는 없다고 네. 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정권의 대선 공약도 검찰 개혁이었고 검찰 개혁은 시대적 당위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일단 보고요. 단 거기 보면 피켓들을 보면은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검찰청 거기에 뭡니까 이제 전파를 쏘는 거기 그림을 보니까 조국 수호 이제 뭐 정치 검찰 아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인가요? 그걸로 이제 나오던데 저는 거기 나온 모든 인파가 모든 시민이 검찰 개혁 이꼴 조국 수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제 시민들의 그 촛불 집회를 보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권이 그리고 검찰도 물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죠. 검찰 개혁 하겠다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 설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또 다시 한번 이제 각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거기 모든 사람이 조국 수호를 외치는 거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논리를 해석하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검찰 개혁이란 이 대명제, 시대적 당위와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 이건 별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율 교수님께서는 토요일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찬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이라는 존재가 분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일 그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라는 그 팻말이 등장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조국 장관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수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그거는 어떤 검찰이나 이런 쪽에 음모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검찰 개혁이 위기에 빠져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헤드라인, 조간신문 중에 하나 헤드라인이 그거더라고요. 검찰 개혁 위기에 빠졌는데 이제 시민들이 나섰다 그랬는데 검찰 개혁이 위기에 빠진 구체적 증거가 뭔지도 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국회 패스트 트랙을 지금 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공안 특수 파트를 줄이고
공판하고 형사 파트를 좀 이렇게 그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조국 장관의 주장인데, 그거는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부터 나왔고 문무일 당시 총장도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위기에 빠졌다. 그거 누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예? 만약 안 하려고 위기에 빠졌으면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일 텐데, 그럼 대체 그 존재가 누구고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곧 검찰 개혁을 안 하려는 검찰의 음모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그냥 덮자는 건지, 그게 음모라고 생각한다면 음모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내보이면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얘기만 한다면 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이게 장외투쟁이 이렇게 되면은 제도의 안정성이 상당히 해쳐집니다. 그런데 뭐 그날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몇 분이 단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뭐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권력을 가진 쪽,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 제도적 안정성을 물론 본인들은 지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집회에 그 여당 의원들이 자꾸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제도적 안정성, 특히 권력을 가진 쪽에서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한 노력이 좀 그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잘 생각해서 행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 지난 토요일 집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똑같은 생각이시고요. 네. 또 하나 의견의 일치를 보신 것이, 다만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의 문제가 별개로 다뤄져야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분출되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진보와 보수 간의 새 결집, 그리고 이념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런 배경들이 그러니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조국 사태. 네. 근데 이 사안의 본질은 사실은 조국이란 분이, 조국이란 인물이 장관으로서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 9일 날 내정된 다음에 여러 의혹이 언론에 제기가 됐죠. 그러나 어느 장관 후보들이나 언론 검증을 통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죠. 네.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갔어요. 그러다가 27일 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그때부터 이게 국면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뭔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하나의 프레임 같은 게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정권과 조국 후보자가 등치되기 시작했고, 조국 장관이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밀리거나 낙마하면은 정권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권 내에 그게 현실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또 9월 3일 날 동양대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이런 데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국면들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국이란 그 조국 전 민정수석,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시절에 조국과 정권을 자꾸만 등치시키고 조국이란 인물에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제 집회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28일 날 주말 집회도 범여권 지지자들이 느낀 위기감의 발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임명이 됐잖아요. 임명이 되면 뭔가 이 상황이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의 사태가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위기로 작동될 것이다라는 그 우려 같은 것들도 좀 표출됐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토요일 날 집회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표출됐고 그건 분명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정치놀이도 개입됐다. 정치놀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권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념 갈등과 진영 대결로 확 가버렸어요. 이렇게. 다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모든 이른바 진영을 떠나서 적어도 이 사안이 이 사태가 이념이나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떤 그 검찰에 대해서 27일 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28일 날 집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어떤 이거 여권의 주장이 일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가 검찰의 수사가 과잉 수사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다,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검찰 수사를 정확하게 제가 뭐 파악하고 있지 못하겠는데 그 세부적인 행동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뭐 조금 과잉 수사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이제 아들 수사까지 했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서 이 수사를 위축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 검찰도 왜 이렇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검찰 스스로에게도 좀 돌아올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가 전혀 근거 없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치 논리에 의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검찰도 어쨌든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게끔 보다 세심하게 수사에 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여권도 이걸 과도하게 자꾸만 검찰을 마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몰고 가는 것처럼 비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증폭되는 거 아니겠어요? 갈등을 어쨌든 간에 통합하고 뭔가 수그러들게 하고 국회 열려 있는데 민생으로 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의 장애투쟁을 비판하면서 여당도 또 이 지금 여기에 편승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제 좀 자중할 필요가 있고, 여권도 너무 이것을 정권과 등치시켜서 마치 무슨 뭐 검찰이 수구 적폐 세력이 있냐 몰고 간다면 그건 전 바람직한 태도 아니다. 그 지적은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개혁 요구와 조국 장관 시키기가 뒤섞여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요, 그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굉장히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문제는 도덕과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도덕과 정의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기에서 만약 그게 이 등치가 된다면, 조국 이퀄 검찰 개혁이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둘러싼 의혹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좀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 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게 진영 문제로 자꾸 진화가 되면 진영 문제가 아닌데 진화가 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진영과 진영 간에 있어서의 대립 구조가 발생을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영 내부의 대립 구조가 또 발생을 하는 아주 그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도 아까 진중권 교수의 말씀처럼 이게 도덕과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연대의 예를 들면 그 집행위원장의 얘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진영 내부에 지금 분열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원래 정치 인격화 현상이 심합니다. 정치 인격화라는 것은 정치적 현상을 이성적 프로세스로 접근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은 사람만 바꾸면 국회가 잘 된다. 뭐 이런 게 정치 인격화인데 이번 사태에서도 역시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개혁을 바라본다라는 차원에서 정치 인격화라는 정치 문화가 또 한 번 이 발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장외투쟁이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진영 대 진영이 부딪히고, 그리고 사람 중 이 사람 아니면 계약을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이런 현상은 결국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실종이 되지 않았다면, 정치라는 것은 타협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도출하는 게 정치인데, 바로 그 과정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정치가 실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거리로 나와서 한쪽도 뭐 200만이다 150만이다 숫자가 너무 불리어졌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다른 쪽도 우린 10월 3일 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이게 맞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이 진영 대 진영이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면 이게 무한투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가 어떻게든 그 갈등을
이 장내로 끌어들여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상대를 밀어붙이려고만 하니까 흡수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점점 사태는 악화되고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종된 정치, 잃어버린 정치를 찾는 것부터 정치권이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조국 장관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이 물러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번에도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을 같이 등식화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여권의 그러한 이른바 프레임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 장관을 지켜야 검찰 개혁도 되고 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이 동력을 받는다. 이런 논리거든요. 일정 부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의 논란이었고 그러나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휘해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는 건데 저는 조국 장관이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건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고 네. 법무부 또 개혁을 또 해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여러 검찰의 수사가 압박으로 들어가고 특히 23일 날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더 국면이 더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조국 장관이어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라는 논리는 전 조금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국 장관이 평소에 검찰 개혁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임명도 됐던 거고 또 후보자로 내정이 됐던 건데 여러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27일 날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한 달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가 너무 길다. 수사가 너무 긴 데에 비해서는 성과가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뭔가 겨냥하고 있다. 정치적 저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 개입하고 있다. 네. 정치 검찰이다 이러는데 저는 이러한 논리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예요.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정권이 명운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허약한 정권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지지에 입각한 정권이기 때문에 너무 정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조금 자유롭게 마음을 좀 풀어주면은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27일 날 메시지도 물론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국정은 국정령대로 해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권이 너무 이걸 내년 선거에 연결시키고 개혁 동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보지 말고 있는 것도 좀 보자. 그리고 오히려 이걸 좀 톤 다운 시켜야죠. 네. 자꾸만 이걸 장애투쟁 쪽에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였습니다만 이걸 너무 약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야당의 장애투쟁을 비판하잖아요. 여당이. 그럼 같은 논리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열망이고 또 검찰도 그렇게 개혁하겠다고 하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과 등치시킨다.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네. 예. 검찰의 조국 장관과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든 뭐든 간에 먼지털이면은 먼지가 뭐 이 어떤 종류의 먼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법무부로 영어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 독일어로 얘기하면 유스티스 미니스테리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스티스, 저스티스가 들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정의부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 먼지 털이식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 근데 어떤 종류의 먼지인지도 사실은 저는 좀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검찰 개혁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뭐냐면 그 조국 장관이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답변을 했죠. 그
통화를 했다고. 네. 다시 말해서 본인 자택 압수수색 때 압수수색 팀장인 검사와 통화를 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배려를 부탁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그러면서 그게 인륜이다. 저 인륜이다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팀장 검사와 전화를 해서 좀 배려를 부탁한다거나 이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능하지 않거든요. 일부만 가능하고 대다수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일 거예요. 대통령 이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혁의 목표는 바로 특권 없는 사회인데 문제는 이 특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본인이 하도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무의식적으로 이게 특권인지 아닌지 생각 못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과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의 목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 이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가족의 일부가 기소가 됐을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정경심 씨는 교수는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좀 더 나아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대비는 지금 현 여건이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대비 못하고 있다가 등치시켰다가 문제 더 커지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 자,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그동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검찰 수사는 계속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떻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그런 그 입장을 내놨어요. 국회의 결정, 국민 뜻을 존중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게 안 할 도리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처럼 이미 그런 뜻을 밝혀왔어요. 그리고 특히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동의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윤석열 검찰은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제가 경계하는 게 이제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것들이 혼재되잖아요. 네. 지금 벌써 꽤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이슈들 그리고 여러 변수들 여러 요인들이 막 혼재되고 분화하고 진화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 세력들끼리의 대결 구도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검찰 개혁을 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과잉 수사니 뭐 피사지 공편이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아주 세심하게 수사를 해라라는 주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 분명한 거예요. 네. 검찰 개혁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임명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분명한 거예요. 상수죠. 근데 그게 자꾸만 헝클어지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그런 입장을 밝힌 거니까 그건 잘한 거예요.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집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뭐 의원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밀란이다. 밀란이 아니죠. 시민들의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주권자들의 목소리예요. 그걸 밀란이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이 표현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흥분들이 돼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 좀 자제해 달라고 그 의원에게 부탁하고 싶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또 조국은 무죄다. 그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 체계에 의해서 수사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무죄다. 이것도 약간 좀 지나치게 단정적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대통령 탄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집회다. 이걸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를 합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표출된 겁니다. 본질은.
거기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 여권 지지자들의 위기감의 반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자꾸만 검찰개혁 촉구한 밀란이다, 조국은 무죄다, 대통령 탄핵 사전 예방 집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원외에 계신 그분은 또 검란이다. 윤석열의 란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위헌적 구테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이 또 흥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마찬가지, 한국당도 좌파 종북의 무슨 그런 거다 이런 발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당 의원들도. 왜들 이럽니까? 도대체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왜 이렇게 선동들을 합니까?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뭐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됐는데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윤석열 총장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그 수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속도는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직진할 겁니다. 직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리고 왜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국회 개원이 됐고 이럴 때 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게끔 검사들은 절대로 정치권 인사들하고 아예 그냥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한다라는 사실은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소환 그리고 소환 이후에 일단 문제 하나라는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럼 추가 기소 플러스 구속 여부, 영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그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네. 상당히 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답변에서 두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까지 결론까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도 다 말씀을 하셨죠? 그럼요. 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짧게 드리고 정리해 주시죠. 짧게.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윤석열 총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거고 그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수사가 위축된다면 그 자체가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검찰은 수사대로 하고 또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고 이렇게 분명히 가야 된다. 이게 시민들의 열망입니다.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결론을 따로 요구를 드리려고 안 했습니다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신 교수님도 짧게 20초 정도만 정리해 주십시오. 막 강제하시네요. 아니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게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자체도 검찰개혁 하겠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 있는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는 절대로 반대 안 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진영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제도를 조금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래야만 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받는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이 많이 나오도록 기준을 바꾸는 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역 자원도 크게 줄고 있어서 나온 대비책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오는 2021년쯤부터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신체 검사 결과 1에서 3급으로 판정되면 현역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 기준이 조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병역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 대비한 것이라며 인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엔 현역 판정을 받고도 바로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신체 검사 기준을 강화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신체 검사는 간 기능, 신장 검사 등 26종의 병리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 9개 과목 검사로 이뤄집니다. 신체 검사 기준 조정이 이루어지면 특히 비만과 고혈압 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 판정 기준을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걸로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신건강 등 심리검사 관련 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우리 하늘을 넘보는 일, 지난 7월에 한 차례 논란이 커지기도 했었는데 한 해 수백 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 주변 나라들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외교부가 대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33분 카디지 북쪽 외곽의 동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각각 2대가 합동 비행을 시작합니다. 7분여 남쪽으로 비행한 군용기 4대는 오전 8시 40분 카디지를 함께 침범합니다. 외교적 파장을 낳았던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카디지 동시 진입 순간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카디지 진입은 해마다 빈번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중국 100여 회, 러시아 10여 회, 일본 290여 회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양국의 협약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디지에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외교적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대사를 초치시키는 등 러시아 측에 대응을 한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해서도 9차례뿐입니다. 그나마도 이런 대응이 시작된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마지못해서 대사 또는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항의 정도 하고 우리 주권국가의 면모를 굉장히 손상하는 그런 자화상이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하늘을 넘보는 일이 잦아지는 만큼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세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크기는 중형으로 현재 대만 남동쪽 5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는 어젯밤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 중국 동부 해안에 바짝 붙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다소 느려져 당초 예상됐던 수요일 밤이 아니라 목요일 새벽 전남 진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마음속에 켜진 촛불은 2천만일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범보수 집회에서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응답자가 64%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예정대로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수당의 주요 강요들도 브렉시트의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멕시코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탈선해 추락하면서 2명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놀이공원은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놀이기구에 사람이 갇히는 등 사고가 잇따랐던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부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통해 민심의 요구를 확인했다며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상과 역할 등은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의 고유정이 오늘 4차 공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침묵해온 고유정이 모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해 오는 조건으로 고유정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한국 여자 농구대표팀이 2019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을 4위로 마감했습니다.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어제 인도에서 열린 대회 6일째 3, 4위 결정전에서 호주에 62대 98로 졌습니다.
결승에서는 일본이 접전 끝에 중국을 71대 68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2013년 방콕 대회부터 4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 사상 최초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중국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 마지막 날 중국을 32대 20으로 이겼습니다. 6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오전 전승으로 우승한 한국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핸드볼 올림픽 본선에 10번 연속 진출한 것은 한국 여자 대표팀이 처음입니다. 2019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팀끼리 맞대결을 펼친 끝에 김소영, 공이용 조가 우승했습니다. 세계 랭킹 8위 김소영, 공이용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세계 랭킹 5위 이소희, 신승찬에게 세트 스코어 2대 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김소영, 공이용은 올 시즌에만 금메달 4개를 수확하며 세계 최강팀의 위용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은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립니까? 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제주도 부근으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60mm,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 최대 30mm로 지역에 따라 다소 많겠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제18호 태풍 미탁입니다.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다는데 태풍 소식도 좀 살펴보죠. 네, 말씀하셨듯이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은 대만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국 동쪽 해상을 지나서 목요일 새벽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또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비의 양도 상당하고요. 해안 지역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가을 태풍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바람 피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오늘 기온은 어느 정도나 오릅니까? 낮에? 네, 요즘 낮 동안 정말 덥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이렇게 곳곳 모두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내일부터는 남부지방부터 조금씩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 평년 수준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낮에도 이제 본격 선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낮에는 꽤 더웠는데 오늘도 29도까지 오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감 자료로 소식들이 또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또 유명 유튜버들 세금 문제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올해 국세 운영 방안을 밝히면서 당국이 말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기획재정부가 국회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 즉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지급된 소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연간 $10,000 넘게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자료를 한국은행이 수집하고 있고요. 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신고 자료와 탈세 제보 등을 통해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가뜩이나 요즘 힘든 사육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네요.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네, 경남 의령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 경남 의령군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약 1시간 만에 불은 꺼졌고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끼 돼지를 키우는 가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새끼 돼지 480마리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타이어 축 파손으로 위험한 순간을 맞았던 바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의 타이어 축에 대한 최종 정비를 맡았던 곳은 미국 업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항공기 안에서 1시간 반가량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바퀴축 제작 과정이나 분해 정비 과정에서 타이어 축의 부식 방지 처리를 하지 않아서 바퀴축 내부에서 마모와 부식이 진행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5살 의붓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숨진 아이와 그 아이의 동생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이를 피해 보육원에서 살고 있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의 문제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고 오늘 열리는 고유정의 4차 공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붓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을 때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랬다고 해요. 네, 원래 이제 이 사건은 9월 25일 날 일어났는데요. 지금 그 전에 2017년에도 지금 이 아이들을 폭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아이들은 이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보육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도로 이제 달라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 이러면서 시시때때로 보육원을 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패를 부리면서 아이 내놔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는 게 1년이 되면 이 이제 명령은 2017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재판 중에 지금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생겨 가지고 2018년도 7월 달에 지금 결국에는 보육원에 강제로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들의 양육권이 넘어간 건데요. 양육을 이제 하라고. 그런데 그게 1년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난 결국에는 2019년 7월에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면서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보육원에서는 별달리 조치를 하지 않고 결국 아이들을 내줬다가 결국 뭐 25일 날 아이들이 이제 둔기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중에 큰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죠. 네. 네,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뭐 자치단체 얘기를 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최대 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제도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이제 보육원에 아이들은 있고요. 지금 판단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와 같이 민간단체로 모든 권한이 이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이게 법원이나 또는 이제 무슨 그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법 집행권이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이제 사회복지사들 앞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갱생이 됐노라고 지금 80시간 이제 그 수강 명령까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까지 받았으니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됐으니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 앞에서는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뭔가 좀 양육에 적합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러고나 한편으로 아이들을 맡겨놨던 보육원에 가서는 계속 행패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보육원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계속 행패를 부리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도 그런 정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돼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법원에도 사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된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법원이 꼭 개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문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는 보육원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민간에서는 사실 어떤 그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협조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와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이제 재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 거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자치단체, 법원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그야말로 1년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 그리고선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후 이 행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데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의 책무는 민간기관에 가 있다 보니까 법원은 개입하지 않고 행위자는 법원 앞에서는 이제 판사님들 앞에서는 별달리 문제가 없음을 호소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내에게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유예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모가 결국은 민간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애 찾아오겠다고 뭐 어떻게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막을 길이 현재는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2017년 사건 당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부인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부인도 사실상 폭행의 피해자이고 그렇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 상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어머니 같은 네. 경우에 이 아이들의 친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들이 지금 25일 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동안 아주 둔기로 폭행을 당해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걸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난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가정 폭력이 심한 가정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배우자 폭력이 심하고 그래서 결국 그 배우자의 친자까지도 이렇게 이제 의붓자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이 엄마의 탄원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은 남편의 위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그 탄원서를 조건으로 징역을 가야 될 사람을 징역을 안 가게 만들어가지고 집행유예를 준 결과 이런 결론이 초래되는 거니까 사실은 폭행 피해자들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이런 탄원서의 작성을 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이해를 해주면은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제 친모도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런 엄마가 그러면 자신의 친자가 뭐 남편에 의해서 의붓자식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받아서 치사에 이르는 이런 이제 과정을 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느냐. 남편이 그 이제 엄마도 아주 심하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어떤 신변 안전도 위협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폭행 피해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 공기관에서 꼭 개입을 해야 되는데 아이의 이제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민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고 국가기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네. 자포자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던 부인의 심리 상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보다 철저하게 법원이 현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유정의 4차 공판이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핵심 쟁점 뭘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3차 공판 때 고유정의 변호인이 이제 고유정의 입장을 대변을 하겠노라고 의견서를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판에서 이제 그 변호인이 발표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던 내용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피해자를 뭐 성폭행의 뭐 도착증 환자 같이 이렇게 둔갑을 시킨다거나 본인이 사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의견서를 발표를 해가지고 결국 변호인이 무리를 빚게 되자 아마도 3차 공판 때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미 의견서를 발표를 했었으니까 아마 중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제 그 고유정 자신이 피고인이 솔직한 심경을 본인이 자필로 만약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4차 공판에서는 틀림없이 이제 고유정이 자필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를 할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모두 진술에서 고유정이 어떤 얘기들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과장 광고는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대 통신 속도를 마치 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극히 일부 지역, 전국의 3.5% 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2015년 6월 기가 LTE 상품을 출시하며 낸 광고입니다. 첨단 LTE와 와이파이 기술을 결합해 초당 최고 1.17기가비트의 속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KT는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이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KT는 광고에서 20만 LTE 기지국에서 최대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도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대 1.17기가비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지국은 7,024곳으로 3.5%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보고 KT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KT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의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 구현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보를 누락했다며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KT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네, 앞서 소식 전해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탄핵 조사에 찬성하고 또 우크라이나 의혹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거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의혹 때문이고요. 여론도 봤을 때 지금 또 이 사안을 봤을 때 그전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러시아와 내통해서 네. 대통령 선거를 유리하게 치렀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의혹적이고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백악관 내에서 CIA 요원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몇 달 동안에 치밀하게 증거를 조사해서 지난 러시아 의혹이 당시에는 이제 첩보 수준이라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의혹은 거의 정보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정확하고 증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른 거죠. 네,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그랬으니까요. 네, 지금 의회에서 10월 말 표결 얘기도 나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사를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이제 거의 3단계로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합니다. 네. 먼저 하원에서 이제 소추를 의결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하원에서 이제 그 절반의 찬성을 얻으면은 이 사안을 상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미국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435석 중에 235석을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은 상원은 100석 중에서 공화당이 53석이고 민주당이 45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20석 이상을 민주당이 공화당이나 무소속은 두 석인데 전체에서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화당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여론을 자세히 또 보면은요, 64%가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91%가 조사하자 그렇게 나오는데 공화당 지지자는 32%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지자인 지지층의 의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그러면은 트럼프 탄핵 쪽으로 이제 표를 던지자고 할 사람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얘기는 하지만 지금 탄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탄핵 조사, 탄핵 발의해 가지고 조사하고 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장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장이죠. 마침 오늘이 내년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딱 400일 남았습니다. 네. 그 400일 동안에 엄청난 충격 그리고 이제 영향력, 파급력을 가지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선거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하나의 정치적 절차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의혹이 우크라이나 의혹이 유력 대선 경쟁자 바이든의 뒷조사를 이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공화당 지지자들이 어떻게든 이제 지금 위기다. 그러면 이제 뭉칠 수가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단결을 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중세를 예상했는데 굉장히 네. 쉽게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 투표 자체가 국민의 투표수가 아니고 선거인단을 얼마나 뽑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많은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조 바이든이 그렇게까지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지금 현재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난 9월 이후에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맞붙었을 경우에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경선에서도 이틀 전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26%로 1위고요. 2위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상원 의원보다 6%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 바이든에 대한 의혹도 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네.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트윗에 동영상 메시지를 올려서 이거는 사기다.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금 공화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굉장히 결속력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청이기 때문에 그런 청을 이번 이제 탄핵 공세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상 공세는 이번 이제 탄핵안 발의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과연 트럼프에게 어디까지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네. 좀 의문 보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꼭 봐야 되는 게 북한의 비핵화 협상 문제가 또 걸려 있어서 이게 또 이번에 이 탄핵 정부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보면 이거를 관심이 저쪽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활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정치 공세가 나면은 트럼프의 이제 국제 문제의 3대 과제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북한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인데요. 네. 북한과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힘이 빠지니까 상대방도 다음 정권에 하지 그러면서 슬쩍 발을 빼고 그럼 협상이라든지 어떤 대화 자체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중국의 무역 협상이 그런 경우죠. 그렇죠. 네. 북한도 이제 지금 보니까 트럼프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대화하고 서로 쌓아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럴수록 서로 이제 만들어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내년 대선 지금 400일 남았는데 뭔가 네. 업적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탄핵 공세를 완전히 이제 업어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하나 내놔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보다 네. 북한이 오히려 이제 더 트럼프에게는 좀 더 이제 유리하고 다가서기 쉬운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북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서전에서 우리의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세월호 참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유럽 독자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빼곡히 채운 강연장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그 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사회와 역사가 남긴 트라우마를 말하는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 20세기 한국을 핥힌 가장 큰 상처 가운데 하나로 5.18을 꼽았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상처를 남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쟁부터 시작해서 소년원가에 근원이 되었던 80년 광주월도 있었고요. 이번 도서전을 위해 쓴 에세이에서도 광주를 이야기한 그는 광주는 더 이상 도시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과 존엄이 함께하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으로 붕괴됐다 다시 살아난 도시 바르샤바와 달리 한국 사회는 상처에 대해 애도조차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2014년 봄에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뭔가 애도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년 맨부커상 수상 이후 스웨덴에서도 한강 작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 총 3권이 최근 3년 사이 소개됐습니다. 세미나에 이어 올해 번역된 소설 흰을 주제로 열린 낭독회도 400명 가까운 독자가 모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태보리에서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 부근으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점차 남부 곳곳에도 구름 많아지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또 제주에는 최대 60, 전남과 경남에 최대 30mm의 양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운데 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9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북한도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은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전남 해안에 상륙해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내일부터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 수준 웃돌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본격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세력을 더욱 키웠습니다. 크기는 중형으로 현재 대만 남동쪽 50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는 어젯밤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 중국 동부 해안에 바짝 붙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다소 느려져 당초 예상됐던 수요일 밤이 아니라 목요일 새벽 전남 진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촛불 집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마음속에 켜진 촛불은 2천만일 수도 있다며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범보수 집회에서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며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다음 달 말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며 브렉시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총리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